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열정의 기름붓기 대표 표시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소셜 살롱 크리에이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주 100만 명의 사람들 100만 명이 넘는 2030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매주 이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말 그대로 2030을 정말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제가 좀 최근에 흥미롭게 서점에서 발견한 책의 저자님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그 책은 바로 90년생이 온다라는 다소 좀 매력적인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새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의 책인데요. 저자 이몽택 님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몽택 저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V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편집왕 임홍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작가님. 사실 제가 지금 화면에는 되게 좀 이렇게 좀 다소 커 보이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놀랍게도 90년생 그러니까 91년생 29살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진짜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미디어나 뭐 언론이나 책들이 그 90년생들을 규정하려고 하고 왔지만 사실 많은 90년생들은 이건 우리가 아닌데 이건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가 보는 우리의 모습인데 왜 이걸 자꾸 우리 세대를 규정하려고 하지라는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저도 이 책을 읽어봤을 때 이 책은 끄덕거리면서 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이런 논리로 해석되니까 맞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쓰신 건지 좀 궁금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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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이제 90년생과 함께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지낸 적이 있었고 업무 자체가 이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진행한 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거고 네, 그래서 이번 책을 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982년생입니다. 안타깝게도 90년생이 아니십니다. 네. 그리고 2007년 CJ그룹에 입사해서 CJ인재원에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일제장 소비자팀 이제 VOC 분석 업무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일을 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다채로운 직무를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그럼 요새 이제 책을 내고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자로서는 흔치 않게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잠시 쉬면서 아내 그리고 저의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나온 이후에도 사실은 육아휴직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대부분은 아이랑 놀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외부 일정이나 인터뷰 같은 일정들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는 지금 12년 차고요. 12년 정도 다녔고 계속 오래 다니다가 제가 옛날에 좀 몸이 아픈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한번 제 인생을 전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와 그리고 저희 와이프와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해서 1년 정도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것이 사실 저는 이제 인생을 두 번째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서 네이버 V앱 라이브, V라이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와이프 보고 있나?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제 그 80년대생이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새 좀 법으로는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만 흔치 않잖아요.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우리 90년대생들이 또 들어볼 만한 재밌는 주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인터뷰가 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화제의 신간 90년생이 온다는 어떤 책인가요? 네. 90년생이 온다는 책 제목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90년대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명 중에 4명은 공무원을 바란다고 하고
그리고 호구 혹은 호갱이 되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과연 기존 세대들과 어떤 면이 다른지,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존 세대는 어떠한 이해를 하고 어떠한 공존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를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90년대생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게 되었는지를 좀 곰곰이 통찰해보는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램퍼러스들을 많이 참조했고요. 기존의 약간 세대론과 다르게 이 책이 경제 경영서입니다. 그래서 인문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학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떠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들과 어떻게든 이제 소비자로서 아니면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로서 함께 계속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10년 단위로 잘라서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뭐 그 이후에는 00년생까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소개를 이렇게 드렸을 때는 굉장히 규정짓는 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텐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요새 그냥 있는 현상을 정말 이제 딱 사실을 딱 보여주시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를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사실 더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90년대생들인 이제 다른 세대가 이제 우리 세대를 정의하는 것에 제 세대죠. 제 세대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이제 불편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왜 하필 80년대생도 아닌 90년대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집필하게 되셨나요? 네. 앞서서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제가 CAJLG단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고 이게 회사에 대해 입사해서 영업과 뭐 영업 전략 그리고 HRD 다양한 직무들을 맡아서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저희 그룹에서 이젠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89년생부터 90년대생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랑 좀 차이를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했고, 정확한 몇 가지 계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맡았던 이제 신입사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혹시 이제 X세대가 아니냐고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꼰대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굉장히 신세대 아니냐라는 걸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신세대 이렇게 웃었는데 막 낄낄낄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보통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이제 저런 얘기 그냥 뭐 혼내든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든 끝내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을 약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82년생인데 내가 X세대가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X세대가 과연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를 찾아보게 되고 한국에 어떻게 도입됐는지 찾아보게 되고 나는 과연 맞느냐라고까지 갔다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까지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HR 업무도 이제 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생 신입사원들을 만나게 돼서 그들을 교육하다 보니 또 겪었던 어려움들도 책을 쓰는데 좀 계기가 되었던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2012년에 HRD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업무와 VOC 분석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어도 그쪽에 일하는 사원들이 이제 90년생은 대부분 짜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못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게 됐어요. 가장 크게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언어 습관 같은 것이 있겠죠. 언어 습관 같은 게 줄임말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줄임말이나 은어들이 기존 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도 어렸을 때 예전에 은어 같은 걸 많이 사실은 사용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언어 생활부터 시작해서 회사 생활을 근무할 때 어떠한 가치관의 차이를 보이느냐.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저랑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밀레니얼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모습을 많이 보면서 90년대생들은 나랑 다른데 그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오타쿠적인 어떤 그런 또 집념이 있으신 분이라서 책 집필까지 가게 되셨 그런 이야기가 있는 책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되게 뭐 책이 나오게 된 이야기는 더 이제 이따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사실 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 교보문고 가면은 이제 베스트셀러 매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책이 잘 팔리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이제 책 출간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 네. 네. 책 출간 이후에도 사실 똑같이 지내요. 사람들이 뭐 유튜버 하라 뭐 등등등 물 들어갔을 때 노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우선 오늘은 여기 나와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거 우선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유튜브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외부 일정을 잡고는 있고 가끔 이제 인터뷰 요청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시간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 이제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이제 오. 사진 찍고 네. 사진들 다 저희 집 앞에 카페 찍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찍어서 이제 올려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고 사실은 책이 잘 돼서 솔직히 말해서 좋기는 한데 기쁘죠 사실은. 근데 약간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려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좀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사실은 많이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더 제가 그럼에도 있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많이 얘기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 뭐 중견기업 대표님들 답답해 하시고요. 90년대생 여러분들 만나보면 답답해하고. 네, 다른 의미로 또 답답해하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생 입장에서 사실은 양쪽 극단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팀장님들이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를 하고 소비자로서 얼마나 대하기 어려운지 이해를 하고 대신에 이들은 얼마나 회사에서 얼마나 가기 싫고 두려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이의 그 생각으로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다음 책을 내기보다는 이제 관련된 글들을 제가 온라인에도 올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중간자적인 이제 입장에서 이 둘의 고충을 모두 알고 있고 또 이 둘의 답답함과 또 혹은 표현하지 못한 선의를 알고 있어서 이거를 한번 이제 상호 이해시켜주는 이제 그런 다리 역할을 해보시겠다. 라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항상 이제 화두죠. 세대를 규정짓는 거는 굉장히 화두입니다. 어디서 화두가 되냐면 특히 온라인이나 이런 미디어나 뉴스 여론, 컨텐츠들로 바이럴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나 SNS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양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셨듯이 특정 나이대 동시 출생 세대를 하나의 단어 혹은 어떤 걸로 규정 짓는다는 그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일반화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80년대생에서 이렇쿵 저렇쿵 뭔가 단어로 정의를 했다면 기존에도 기분이 나빴고 앞으로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90년대생을 어떻게 특정한 단어로 특정 짓기보다는 사실은 동시 출생 세대로서 70년, 80년, 90년대를 그냥 이러한 특징들이 차이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점을 서로 이해했으면 하는 포인트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하나의 반응 자체로는 이제 90년대생 여러분들 이 읽으라고 쓴 책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저나 위에 세대들 읽으라고 읽었던 책인데 90년대생 분들이 좀 오히려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본인들도 본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진지 몰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공감이 됐다는 분들도 좀 계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어떤 분은 정말 용기를 얻었다라는 분이 또 소수 계셔서 저희한테는 정말 이 책 하나가 이제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저에게도 큰 이제 감동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나이는 이제 20대지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대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20대의 삶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입체적인 생각이 들게끔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7, 80년대생 분들도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일까? 약간 실무적인 면에서 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녀석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라는 그런 의문들,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를 이 책을 읽어보면 조금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이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나라고 하면서 좀 이해하고 좀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좀 취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또 90년생 입장에서 제가 읽어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죠. 정말 맞네, 내가 뭔가 추상적으로 뭔가 이런 느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문장으로 딱 만들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내 행동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가장 좀 좋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90년대생들도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로 지금 요새 이제 손꼽히고 있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다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내용이 책에 쓰려다 안 들어간 내용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지금 답하실 수 있나요?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책 내용 싹 다 뒤집어 엎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네. 책 내용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네. 사실 책이 출간된 이후에 네. 생긴 인사이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은 90년대생이나 이제 2000년대생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세요. 온라인에서도 이제 피드백,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네이버 등등의 이제 블로그 등등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얻기도 하고 의견들을 많이 얻으면서 생각을 좀 더 많이 발전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글을 좀 써왔으면 좋겠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지금 질문 주신 얘기를 담지 않았는데 핵심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들이 세상을 90년대생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틀과 70년대 아니면 60년대, 80년대생들이 바라본 세상의 틀이 다른 점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왜 다르냐? 네. 혹시 대표님 피처폰 써보셨습니까? 예, 피처폰은 저 초등학교 때나 썼던. 초등학교 쓰셨죠? 네. 써보긴 쓰셨죠? 네네네. 근데 90년대생 후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만 듣고 써보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부터 넘어왔잖아요. 근데 피처폰의 배터리가 몇 단계로 다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3단계 혹은 4단계로 이렇게 잘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배터리를 보면 0%부터 100%까지 100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인데 이들은 세상을 굉장히 작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원할 때 바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원할 때 바로 아마존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 채찍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고 원한 컨텐츠도 바로 네이버에서 얘기한 그렇지만 넷플릭스라든가 여러 가지 네이버 라이브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바로바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기술의 저희는 발달로 좀 즉시성이 늘어났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싶어요. 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모든 삶을 사실은 짜게 해서 나눠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거죠. 예전에 배터리가 57%인지 58%인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지만 저희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날 때 당연했지만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배터리가 100%로 적용을 안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볼 수 있는 삶이다 보니까 이들이 약간 급하고 바로바로 원하고 참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그런 방식들에 있어서 환경들에 있어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예시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존에는 이제 책에 담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좀 담거나 지금까지 들었던 예시를 좀 들었다면 책이 좀 더 이제 좀 이해하기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솔루션도 사실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굉장히 저도 공감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결국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자라온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과 또 그 시대상에 따라 가지고 가치관이 당연히 달라지고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정말 피처폰과 스마트폰이네요. 배터리가 옛날에는 53% 남았는지 이런 거 몰랐고 그냥 5칸 남았는지 2칸 남았는지 알았다면 지금 세대들은 당연히 지금 5% 남았구나, 12% 남았구나 이렇게도 알 수 있는 어떤 빠른 정보, 세부적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예시가 책에 들어있었으면 좀 더 책이 이해하고 좀 재밌게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한번 책에 있는 내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살펴보면요. 90년대생들의 특징, 90년대생들의 특징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꼽아주셨어요. 간단함, 재미, 정직함.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특징으로 간단함을 꼽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간단함을 말 그대로 간단함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언어 습관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언어 생활도 기존에 있었던 줄임말과 이들의 줄임말의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이들은 극단적인 줄임형 언어를 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 리얼 등등등 이제 요즘에도 많이 안 쓸 수 있지만 네. 빨리 변화하는 이런 초성형 문제다. 초성형 문장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뭐 급식체나 이런 것도 이제 비판의 말도 많이 있지만 네. 이들은 이제 사실은 은어의 특징을 떠나서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짤방이나 이모티콘 등등에서 자신의 이제 언어를 빨리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언어 습관부터 변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언어 습관을 떠나서 이들은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근데- 없다는 게 어떤 시간이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 90년대생도 시간이 없고 80년대생도 시간이 없고 60년대생도 시간이 없는 바쁜 세상으로 많이 바뀌어 나갔죠.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예전에 시간이 그냥 바쁘다는 느낌이라보다는 시간은 좀 더 이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되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근무하는 시간 아니면 집에서 쉬는 시간이 단순하게 나뉘었다면 이들은 1분 1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들에겐 가치가 높아졌어요. 어떤 의미냐면 네. 1분 동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시간을 쓰는 거지만 누군가에겐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임 베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컨텐츠를 볼 때 그 보는 시간은 그 플랫폼이나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에겐 굉장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 본인이 시간을 주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게 되니까 지금 이걸 쓰는 시간 자체가 단순히 바쁘다 안 바쁘다 이런 양분법을 떠나서 이분법을 떠나서 네. 이들은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되니까 간편한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HMR 제품도 사실은 가정 직역하면? 간편식. 네. 근데 직역하면 사실은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어. 가정식 대체 식품이 많은데 지금 말씀 가정 편의식이라고 해주셨죠. 그러니까 가정 편의식이라고 의역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편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물론 맛도 있어지고 품질도 좋아졌지만 이들한테 편리성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이들이 왜 온라인 컨텐츠를 소비할 때 기존에 뒤에 얘기했지만 F자 형태로 소비하는 게 있었다면 네. 지금은 이제 디귿자 형태로 바로바로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F차 형태의 소비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천문단을 읽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결말을 체크하는 형태의 읽기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디귿자 그냥 화두를 읽고 바로 결말을 확인하는 네. 그런 형태의 읽기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2007년쯤에 나왔던 게 이제 F자 형태로 많이 온라인 콘텐츠 소비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비슷하겠지만 시간은 적은데 온라인 콘텐츠나 정보량은 무한정으로 늘어났죠. 그렇죠. 그 유튜버나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하우투까지 소비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내용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목 그리고 댓글 반응 끝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요새 이제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댓글로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약 좀.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이 당연히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내 노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편리함으로 왔고 그 편리함이 다시 이제 지금의 약간 짧은 단순화된 키워드들로 왔다라는 게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럼 저 갑자기 이제 듣다가 좀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예전에도 줄임말이라는 건 굉장히 존재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그런 TV를 보면은 요새 막 외계어다 줄임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요새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시대의 그런 약간 줄임말과 지금 시대의 줄임말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줄임말이나 은어를 안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천재라면 이제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을 뜻했었고요. 예전에 바보라고 하면 뭐 바다의 보배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그쵸. 요즘 세대는 뭐 알 리가 없죠. 그쵸. 예, 바보하면 이제 바퀴벌레 보디가드 이런 얘기도 요즘에 나오던데 근데 예전에 이제 뭐 말씀드리면 이제 담탱이 등등 굉장히 그 은어라는 뜻이 사실은 그 세대들이 소통하는 언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레퍼런스를 보면 90년대에도 청소년의 언어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거는 기성세대의 고민이긴 하지만 요즘의 특성이라고 보면 제가 책에 쓴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도 요즘엔 안 쓸 수 있어요. 네. 금방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네, 몇 개 보이더라고요. 네, 맞죠.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책의 초안을 2014년에 다 완성을 했을 때는 그때는 사실은 한 10페이지 넘게 그 언어를 다 정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매년 제가 하는 일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제가 적고 왜 이런 언어가 나왔는지 적었는데 책이 나오면서 싹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금방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어떤 이제 유형만 있어요. 초성형, 뭐 합성형, 뭐 혼합형, 오타형 등등 네. 이런 형태만 나눴을 뿐. 그쵸. 근데 이제 최근에 쓰는 걸 넣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넣었던 부분이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아는 언어 자체도 사실 언제 가면 또 옛날 언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언어의 양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언어의 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줄임말만 해서 언어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네,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이제 위에 60년생, 70년대생 부모님들이 보시면 그들이 대화하는 거 이해를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한 가지 2012년에 충격을 받았던 거를 이제 맺은 말에 써놓긴 했는데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특정 이제 남성 아이돌 팬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90년대생이었어요. 남성 아이돌 팬분들을 만났다고요? 네. 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걸 네. 정말 저는 10%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쓴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사실은 2012년도에는 그때 30대 초반이어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 줄 알았어요. 제가 젊은 줄 알았어요. 네, 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달라봤자 뭐가 다르겠어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충격이었던 거죠. 앞으로 내후년에 올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점점 이제 카톡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더 편하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했다라는 건가요? 네. 왜냐면 저 그 당시에는 이제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맡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개념인데 똑같다는 개념과 다르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다는 개념으로 저는 모든 컨텐츠를 준비하고 나의 기준으로 모든 걸 이제 사고하고 준비했는데 그쵸. 사실은 다른 거였죠. 그렇죠. 이질감이 느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뭐 사바사네 모네 이런 거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아재 테스트, 뭐 인싸력 테스트 많이 있잖아요. 근데 2012년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경력사원 입문교육 혹은 이제 승진자 입문교육을 같이 맡으면서 네. 60년대, 70년대생 선배들한테 이걸 테스트해 본 거죠. 교육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진짜 써요? 얘네 미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반대로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아르바이트생 한 분은 어떻게 엄카를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자적 입장 그때 네. 이제 깨달은 거죠. 네. 나는 이젠 이들한테 이제 언어 습관을 보고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저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갈등만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갈등의 사실 시작은 커뮤니케이션의 오해에서 시작되는 건데 지금 이런 커뮤니케이션 요소들 자체가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자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젠 사전에 없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제 책의 특징 중에 딱 하나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랑 비슷한 90년생이 온다랑 비슷한 책들은 솔직히 되게 많고 밀레니얼만 써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외국부터 나오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 책의 차이점을 딱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대부분 같은 세대로 보고 밀레니얼로 정의하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밀레니얼이라는 그 세대 단어를 한국에서 과연 적용시킨 게 맞나가 이 책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 자꾸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시발점이 80년대생인 저와 90년대생은 다르다는 인식이 시작한 거죠.
사실은 밀레니얼 뭐 G세대 얘기 많이 나오지만 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 간단한 거 좋아하고 이제 모바일로 이제 앱 뭐 네이티브다 등등등 이런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그걸 더 좀 짧게 나눠서 봤을 때는 어떻게 다를지가 생각해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혹은 전 세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사실은 제가 2012년, 13년도에 쭉 봤을 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링어라고 표현되는 90년대생을 한번 한국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점을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잡아도 보고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봤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해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이제 시작돼서 성인이 되자마자 그걸 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제 학창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썼던 세대이기도 하니까 가장 먼저 그런 정보의 습득이나 표현의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하게 주고받을 수 있었던 세대였고 당연히 간편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약 언어를 많이 쓰게 된 것이지 단순히 이런 단순하게 간편하게가 90년대생들만의 특징은 아닌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거죠. 그럼 또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사실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제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영화를 봤는데 요즘은 영화 리뷰 유튜브를 보고 영화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맥락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텍스트나 영상이나 점점 더 짧고 요약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90년대생들의 그 단순하거나 간단하거나의 특징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년대생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드린 시간의 소비에 있어서는 세대와 다름없이 이제 빨리빨리 소비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네. 속된 말 아니면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드리면 네. 회사의 CEO가 가장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회사에서 찔리기도 합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회사 대표님들이 가장 바쁘세요. 특히 본인의 오너라면. 오너들은 대기업의 오너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밑에 분들이 다 요약해줘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충격적이네요. 왜냐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을 물론 책도 많이 읽으시지만 네. 내가 책을 읽은 거 외에도 다르게 그처럼 모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제 책이나 이런 분들을 뭐 예를 들면 세리 CEO나 이런 부분에서 북리뷰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이들은 더 시간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모든 영화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영화관도 재밌는 영화 몇 개 보겠죠. 최근에 뭐 1000만을 넘은 그런 영화들을 볼 텐데 나머지 영화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그럼 리뷰를 보면 너무도 잘 돼 있어요. 요즘 리뷰들을 너무도 이제 직접 하시고 이제 컨텐츠를 작성하지만 너무도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뭐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이제 취향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진짜 보고 싶은 건 봐요. 저도 최근에 사실은 유튜버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유튜버 잘 안 보고요. 최근에 입문했고 V라이브는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상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차에 대해서 제가 차를 이제 관심은 없었는데 최근에 바꾸려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다 보니까 제가 차를 12년 탔거든요. 근데 에어백이 저만 달려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그건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전 기존의 차를 이제 12년 동안 너무 사랑해서 안 바꾸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를 다 시승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 리뷰를 보게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걸 떠나 너무 유용하고 안 타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광고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왜 아시죠? 이제 광고가 아닌 걸 쏙가내는 거죠. 그렇게 유튜브에 입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손삭같이 이제 정말 순삭돼요. 시간 순삭.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생은 2000년생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유튜브만 잡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느 일정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초반 분들이죠. 난 유튜브를 보지만 너처럼 유튜브만 빠져있지는 않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은 사실은 저희가
많은 곳에서 찾아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었던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블로그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고 저도 블로거지만 블로거를 이제 10군데 찾아봐서 얻을 수 있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사진과 글이 함께 사운드로까지 들리니까 그럼요.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같은 걸 보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공감되는 표현인 것 같고요. 또 되게 최근에 전 또 흥미로웠던 사실이 있다면은 유튜브를 누가 제일 많이 볼까라는 그 평균을 낸 혹시 기사 보셨나요? 맞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의외로 40, 50대가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단순히 어떤 세대의 특징으로 시작해서 이것들이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요새 사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짤 그리고 이모티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저는 어떻게 보면 90년대생부터 시작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 네. 저도 짤신 중에 하나거든요. 한 2014년부터 한 짤이 한 2, 3천 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자주 안 올리지만, 네. 이제, 인스타 보면 이제 예전의 짤들 활용해서 바로바로 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모티콘은 많이 사서 안 쓰지만, 이제 짤로 바로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대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평가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감정 대리인 등등등 이제 제 존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쓴 책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짤이라던가 아니면 짤방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쉽게 그들의 감정을 대리하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사실은 감정을 대리하기보다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정 대리. 어떻게 보면 감정 대리, 큰 틀로 보면 감정 대리가 맞겠지만,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피처폰 세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모티콘 옛날에 그 이제 문자로 쓰는 이모티콘들 이렇게 막 있어요. 이제 문자 80자 해가지고 이제 막 물고기 만들어서 보내거나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냥 그 세대에 맞는 가장 빠르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편리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간편함, 편리함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은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옛날처럼 많은 이제 장문의 텍스트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요약만 보고 사건을 그냥 알고 영화도 이제 다 마찬가지죠. 책도 사실은 이제는 그냥 클리핑된 자료들만 보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고력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들도 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짧고 간편한 인스턴트형 콘텐츠들만 너무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짧고 간편한 게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하나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영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영화를 리뷰로 보겠지만, 본인이 진짜 리뷰를 보거나 안 보거나, 본인이 원하는 걸 영화를 본다고 치면,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많이 여러 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리뷰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론 말씀 주셨듯이 사고의 깊이는 다를 거예요. 왜냐면 다 봐야지 그 내부적인 내용 알고 감독이 어떠한 의도로 이 장면을 전달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네.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취향의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내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 더 쏟을지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차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화의 문제인데 예를 하나 더 제 책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책 요약하거나 블로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전달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이 책을 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유튜버에도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분들을 보고 이 책 이런 정도다라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느낄 분들이 있는 반면 제 책 읽어주고 정말 이거는 이 문장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향의 차이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시간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업무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고 있어?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어. 근데 고민의 깊이가 다를 뿐,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거를 리뷰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사고가 깊이가 낮다라는 건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낮다기보단 그 사람이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책을 아예 나는 책 진짜 싫고 리뷰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건 좀 다른 얘기가 그건 되겠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네요. 그 작가님의 책을 읽고 혹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내용이 재밌네, 이제 됐어 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다른 정보를 찾아 떠날 것이고, 이거 진짜 재밌다,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직접 이제 서점에 가서 구매해서 읽어보시겠죠. 이런 어떤 취사 선택의 깊이의 문제일 뿐 결코 사고의 깊이가 뭐 높고 낮아지고 이런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볼까요? 시청자분들 뭔 것 같으세요? 두 번째 특징. 아주 쉽습니다. 재미죠. 재미있거나 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90년대생 입장에서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좀 그 포인트는 병맛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90년대생들이 억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90년대생은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막 어떤 사회 시스템들 되게 많았잖아요. 수능도 봐야 됐고,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취준도 딱 정형화된 그런 시스템들 다 밟아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좀 지겹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법을 비틀어서 확 풍자해버리거나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것들에 좀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작가님의 책에서 사실 이 얘기를 읽고 제가 좀 약간 문장을 훔쳐와 본 건데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90년대생들이 추구하는 재미, 어떤 게 있다 라고 보시고 그 재미의 어떤 요인은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도 단순하죠? 재미있거나.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분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세대와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이 즐거운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걸 즐겨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90년대생들 약간 날 것을 좋아해요. 날 것이라고 하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 단면이 들어있기도 하다고 봐요. 기존의 권위를 통해서 했던 많은 것들, 젠척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좋아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실은 나이를 먹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젠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날 것을 이제 내뱉는 것들. 우리는 욕해서 누가 보면 뭐 언어 생활이 욕 같은 걸 해, 뭐 아니면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해, 이런 게 있지만 존맛탱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들한테 굉장히 날 것이고 굉장히 솔직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재미. 또 하나는 저는 재미라는 표현보다는 희열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좀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즐거운 거예요. 네. 이들은 뭔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검색하거나 본인들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굉장히 인생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첫 번째 얘기한 간편과 재미가 같이 상충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뭘 선택하냐면 조금 더 이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간편과 재미가 상충되었다. 약간 다소 90년대생 이야기에는 간단하지 않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드리고 하는데 네. 저희가 온라인에 나오는 많은 기사들을 쉽게 소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모든 뭐 기자님들을 비하하는 단어라던가 이제 모든 흥미로워서 써지는 기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 예시를 들면 이제 체열리즘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정말 본인들이 직접 뛰어서 체험을 해서 한 것들이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간편함을 따지는 건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죠.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고 네. 진정성이 보이고 이거는 정말 기사다. 그런 사람들은 간편함과 재미를 붙었을 때는 재미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긴 않겠지만 그런 예시가 있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실 그런 게 있죠. 짧은 재밌는 거 좋지만 진짜 이제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재밌을 때는 긴데 재밌는 거 발견했을 때 이거다. 오늘 하루는 이거다.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간편함을 추구하고 단순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재미도 짧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에 더 끌리는 세대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작가님 말씀이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다음 질문을 제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올라왔는데
유원지님께서 제가 이제 서장훈과 이정을 닮으셨다고, 서장훈 플러스 이정을 닮으셨다고. 네, 방금 저희도 이제 방송되기 하면서 저희 스스로 제가 이제 류현진 선수를 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좀 좋네요. 좋은 거죠. 예. 네, 셀럽 아닌가요? 네, 아 이거 되게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재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지.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 네. 생중계. 네, 재미. 일단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고 다시 시간이 남으면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어떻게 재밌게 읽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빨리 읽었어요. 원래 재밌으면 빨리 보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드라마 미드 같은 것도 1.3배속으로 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빨리 읽히고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가장 공감되었던 거는 사실 목차를 봤을 땐 제일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장이었어요. 근데 읽어보니 정말 많은 공감이 되었거든요. 자, 90년생이 온다. 마지막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정직.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정직한 세대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는 되게 그냥 뭐 우리가 착하다는 건가? 우리가 거짓말을 안 친다는 건가? 우리가 뭐 그냥 도덕적이라는 건가? 또 이렇게 우리를 규정짓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 정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충처럼 설명을 드리자면 정직하곤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년대생들이 80년대생, 70년대생, 60년대생 기성세대보다 정직하다는 건 아닙니다. 왜요? 그런 걸 이제 정직이 안 하다는 게 아니고 더 이제 기성세대가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 이게 비교 서열로 얘기한 건 아니고 네네. 단지 이들은 영어 단어로 하자면 기존의 정직이라고 하면 어니스트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죠. 성품이 정직한, 올곧은 이러한 건데 이들이 알고 있는 이제 정직함은 사실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랑 좀 더 맞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명사로서 이제 완전 무결함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정직한 사람, 오빠 믿니? 믿지 않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이들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프로세스화 돼 있거나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죠. 네. 아까 배터리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97은 97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회사를 얘기 들면 예전에 회사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좋아요 등등등 캠리라고 하는 캠퍼스 리크루팅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대학을 돌면서 주요 대학을 돌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를 선택해 주세요인데 요즘엔 아무도 안 믿는 거죠. 미국의 글래스도어 아니면 한국의 자플래닛 같은 기업들에서 이미 모든 회사의 좋은 점들을 안 좋은 점들을 그 직원들 전 현직들이 다 올려놓는 거죠. 익명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못 믿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이제 우리 회사 올려 뭐 그렇지만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사실은 3.0 기업이에요. 뭐 3.1 기업이에요. 아니면 그 점수 안에서도 뭐가 좋아요? 여기는 돈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워라벨은 거지 같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걸 다 아니까 사실은 말하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면에 있어서 정직하는 건 시스템을 원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지만 또 하나 저보다 이제 그 분들의 세대를 얘기하면 뭐 S여고 뭐 시험지 유출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사실은 그 선생님이랑 그분들의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학종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냐는 거거든요. 과연 이거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 돈이 많아야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서울에 있어야지만 잘 가는 거 아니냐, 스카이캐슬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같은 학교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등등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무도 비리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학생과 왜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다녀요? 왜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분들을 뭐 처벌해봤자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 계속 100% 수능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헛다리를 짚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기업들이.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는 시대잖아요. 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회사가 되게 막 좋다. 이 회사가 되게 기업 복지가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런 익명,
기업 평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후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더 화나는 거는 왜 얘기를 다르게 하지? 왜 앞에선 이렇게 하고 뒤에선 이렇게 얘기하지? 그게 화나는 거죠. 어떤 그 신뢰 시스템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은 막 좋게 하고 정작 뒤에 가서 시스템을 보면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불신이 생기는 거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반발감이 생기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의 정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세대가 요구하는 정직은 솔직함일 수도 있겠네요. 네, 솔직함이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맞는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거의 이면을 살짝 보자면 이제 과연 그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피해를 안 받는 사회와 조직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는 솔직하게 온라인에서 서면 얘기를 한다는 건 물론 개인의 성품이나 문제가 그렇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건 세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다 모든 세대에 다 있고요. 중요한 거는 과연 회사가 사실은 믿을 만하고 그 조직에서 모든 게 사실 모든 게 클리어한 이제 무결한 좋은 조직이라면 그렇죠. 굳이 뒤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기보다는 좋은 포인트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뢰 시스템화라는 단어가 전 진짜 좀 많이 공감이 됐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90년대생들은 가장 정형화된 시스템 안에서 자라온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런 대학에 가면 너의 미래는 이렇게 있을 거야. 혹은 이런 직장에 취업하면 넌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수많은 그런 시스템을 따르고 지키면 너는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고 왔지만 정작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할 때가 되고 살아가 보니 그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던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스템이 나를 약속된 걸 주지 않았을 때 그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사실은 지금 조금 더 좋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는 그런 정직한 세대가 된 게 아닐까라고 저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저를 좀 정의해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정직하거나라는 섹션을 살펴보면은 불편러라는 키워드도 이제 보여요. 이제 최근 이제 그런 게 있죠. 불편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이제 프로 불편러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또 불편함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얘기하면 또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신뢰 시스템화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사실 신뢰 시스템화라기보다는 네. 불편러 자체를 좀 바라보면 이들은 불편해하죠. 불편해하죠. 많은 것들을. 네. 사회와 아니면 본인이 있는 조직들 아니면 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혹자가 얘기한 세상에 필요 없는 불편은 없다를 사실은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적폐라고는 부를 수 없지만 많은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 이제 뭐 디스코 팡팡 DJ 분들이 최근에 이제 고소를 당했죠. 근데 이제 모두를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도 사실은 어디 모모도에 가서 이제 타는 걸 보면서 저는 실제 타지 않지만 뭔가 색드립 치고 여성 비하를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인격 비하를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낄낄거렸던 거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도 막 그렇다. 네. 근데 이제 프로 불편러라고 해서 저는 책에서 블랙 불편러라고 화이트 불편러의 반대말을 블랙 그렇죠. 불편러라고 써긴 했지만 네. 뭐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니까. 근데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보면 이들은 뭐냐면 이제 특정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가치관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을 불편하던가 아니 본인의 가치관에서 상대방을 이제 비하하는 단순히 발언들이나 이런 혐오스러운 불편은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것에서 불편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저희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그건 불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기심에 비롯한 불만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90년대생이나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니고 네.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에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많이 네. 저는 요즘이 제 책이나 제 컨텐츠에 이제 좋은 편, 안 좋은 편 남겨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이제 그런 의견을 표출하기 쉬운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이제 커뮤니티 등등등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되면서 편해진 거죠. 하지만 그거를 걸러들고 이제 자정할 수 있는 필요성도 점차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 요새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까지 남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세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나? 그런데 이런 갈등 과정 속에서 많은 개선들이 되어 나가더라고요. 어떻든 증폭된 갈등이 있으니 빠르게 또 그 문제 해결이 네. 착수가 되고 그렇게 논의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차츰차츰 개선이 되다 보면은 이 갈등 또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느낀 게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소수의 그런 이기적인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사회에 고쳐져야 될 불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오히려 잘 구분해내서 좋은 불편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이들의 의견을 좀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앞으로 더 의식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이 불편함을 개선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면을 떠나서 제 측은 경제 경영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선되었고 좋은 세상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자동차로 보면 사실은 반자동차입니다. 밟아야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자동차로 나아가려고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제 운전하는 것도 사실은 자동차라고 얘기했지만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가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바뀌어 나가든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저희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90년대생들이 특별히 불편해하고 이들의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물어주실 때 얘기하는데 90년대생은 80년대생, 70년대생이랑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90년생이 뭐가 달라 그러면 딱 한 가지 얘기하는데요. 90년대생은 나이를 똑같이 두고 3명을 뒀을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을 뒀을 때 나이는 똑같더라도 이 사람들은 기존에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들은 이미 선배들을 보고 기존의 사회를 보고 너무도 많이 사기를 당한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먼저 경계심을 갖게 되거든요. 본인도 이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죠. 불편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도 불편했어요. 회사에서 특히 막 기존에 많은 뭐 관료주의적이잖아 아니면 꼰대라고 하는 꼰대 문화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똑같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다는 게 이제 본인들은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기를 많이 당했으니까 네. 사기 당하기 전에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네, 조건 나쁨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불편한 걸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게 좀 더 그 당시에는 좀 더 뭔가 이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합리적인 선택을 네.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 한 거예요. 단지 이들은 잃을 게 없고 사실은 기존에 또해서 본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본인이 선택하는 게 또 이득이라고 생각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정의 한 번 더 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책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생각한 겁니다. 네. 책 속에는 또 이게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문장화가 잘 되어 있고 또 경제 경영서답게 정말 사실 위주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제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제 벌써 3가지 키워드를 다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이거 1시간 어떻게 얘기하죠? 라고 작가님과 제가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뭐 2시간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네, 8090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번 정리 타임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지금까지 90년대생들의 특징 3가지를 우리가 얘기해봤는데요. 3가지 모두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찾아보나. 아까도 저희가 이제 이거 정의하지 말자, 키워드로 잡지 말자 이렇게 하지만 또 한번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90년대 특징 3가지를 이제 관통하는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90년대생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오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 세대 관련 없이 전 세계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이들의 핵심은 사실 오늘의 행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저희 선배님께서 중학생 자제분을 두셨는데, 졸업식을 갔다고 해요. 졸업식인데 뒤에 롤링페이퍼가처럼 이제 대자보에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 말들을 이렇게 적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충격을 받으신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예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우리 원하는 거 이루자, 뭐 성공하자, 뭐 의사가 되자, 뭐 검사가 되자 등등등 이런 성공이란 키워드는 다른 게 있었다면 지금은 싸그리 없다는 거죠. 지금 무조건 행복하자, 망해서도 행복하자, 어디서든 행복하자, 우리 건강하게 지내면서 다시 한번 막 즐겁게 행복하게 만나자라는 거예요. 1반부터 10반까지 똑같았대요. 이런 포인트 뭐냐면 지금의 세대들은 소확행이란 말 많이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다르게 보는 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란다면 많은 이제 매체나 사람들이 소소함에 방점을 찍고 얘기해요. 이들은 이제 꿈이 없고 아니면 이제 뭐 먹방 보고 뭐 소소하게 이제 맛집 기다리고 이런 거에 이제 가치 없는 거에 이제 행복을 찾는다라는 걸로 격화시키지만 저는 사실은 확실한 데 방점을 끼고 싶어요. 이들에게는 내일을 이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5년간 존버해봐. 뭐 10년간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네. 10년 있어봐. 그냥 기다려봐. 그럼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들을 이젠 레퍼런스 아니면 본인이 경험 들은 것들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인생에 살다 보면 옛날 애니콜의 톡 플레이 러브가 있었어요. 그냥 옛날 사람. 네. 그러니까 즐겁고 얘기하면서 즐겁고 즐겁게 놀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인간을 넘어서 동물이면 핵심이거든요. 네. 저희가 해서 돈 많이 벌어봤자 뭐 하겠어요. 네. 소고기나 사 먹겠죠. 옛날 네. 개그도 있었지만 네. 뭐 누구는 혹자는 건물 산다고 하는데 건물 사봤자 맛있는 거 먹겠죠. 좋은 거 사 먹고 그런 걸로 따지면 이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성공해봤자 하는 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게 핵심이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서대문구 홍은동 살거든요. 거기 돈가스 집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80명이 영하 5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존 세대는 욕하죠. 왜 그들은 나는 30분 이상 안 걸리는데 거기서 밤을 새면서 기다려? 머저리 아니라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한테 꿈은 이 경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사실 20대가 행복을 추구한다, 오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유의적이고 소모적인 것처럼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좀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 말씀에서 듣고 이제 90년대생의 약간 입장을 좀 이야기 드려보자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만큼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전에를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흔히들 말하는 전문 직업의 사람들을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타투이스트, 요리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셰프 이런 라이프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좀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소비의 주체가 물질적 소비 혹은 물질적 성취에서 라이프스타일의 경험적 소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약간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이 조금 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첨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재밌게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의를 만들어내고 공론화를 해서 우리가 다양한 한 번 더 이런 현상과 나와 다른 세대 혹은 내 세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90년생이 온다가 이 책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요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책을 정리해 봤고요. 2부 정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되게 막 논의를 벌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도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또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근데 마지막 주제를 또 놓칠 수 없죠. 기업과 개인은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이 청년 이 취업률만큼 퇴사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아주 민감하고 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또 잡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또 52시간 근무제를 이제 정부가 시행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뭐 업계에서 말이 많아요. 뭐 이런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하면 되냐, 혹은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왜 법적으로 규제하냐, 막 이런 정말 말이 많은데 그 특징이 있다면은 이전과 같이 회사에 충성하거나 희생하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없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핵심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이제 단순히 이 회사에 충성한다, 희생한다 좋지 않은 생각을 생각해요.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의 의견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의하고 그런 내용을 책에 담았는데요. 네. 기업과 이제 직원으로서의 90년대생을 얘기할 때, 많은 이제 기존의 기업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90년생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90년생이 우리를 이해해야 되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반론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만약 기존의 기업분들이나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분들한테 이 말씀 딱 하나 드립니다. 먼저 전제로 여러분은 90년대생에서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90년대생에서 특별히 뭐 잘해줄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단 지금의 비즈니스가 잘 영위되고 있을 때는 말이죠.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충성하고 이제 단순히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성취를 영위했고 기존에 이제 딱딱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부분이라면 굳이 90년대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거는 똑같습니다. 왜냐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할 때 과연 잘 움직이냐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사실은 CEO나 이제 중간 관리자분들은 90년대생들을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들의 가치관은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성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로열티는 기존에 회사가 성공을 했고 실제로 그게 저한테 많은 이득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충성이 저희처럼 많이 욕할 게 아니고 그들에겐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자기 팀 혹은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충성이 있었다면 90년대생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게, 회사에 대해서 이제 우린 가족이고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류와 이제 우린 완전 남이고 우리는 이제 너와 나는 이제 남 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또 이제 평행선을 달리게 되겠죠. 근데 저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들의 관심이나 이들의 성장이라던가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을 팀과 프로젝트에 맞출 수 있다면 사실은 둘 다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회사의 충성심은 솔직히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서 이제 우리가 남이가 사실 이런 걸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답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일이잖아요. 회사가 중요한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흘러가게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만 나올 수 있다면 단순히 이들하고 이제 세대 차이다 뭐다 이런 부분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공감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조직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말은 옛날 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시스템도 그걸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는 사실 우리 세대, 90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대학 또 진학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많은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들은 회사에서 그 시간이 답답함을 견딜 수 없죠. 나는 이미 준비가 됐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그걸 안 주면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내 커리어를 내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니까 오히려 빠르게 열정적으로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에 차라리 시간을 쏟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면은 이런 갈등 요소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된 질문인데요. 워라밸 문제죠. 일과 삶의 균형.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좀 익숙해지기도 한 단어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워라밸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어야 된대요. 업무 기간에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엄청 이제 워라밸을 지키는 대신에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일하지만 저녁 시간까지 일하지만 조금 담배도 피러 갔다 오고 점심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워라밸 문제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도의 개선은 법제화가 이미 됐고 이제 2020년 단계적으로 이제 점차 법제화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거잖아요. 네. 이거는 2004년에 있었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동일하게 시간이 과도기가 오래 지나겠지만 언젠가는 적용이 돼서 네. 지금의 뭐 바로 스타트업이 망하네 뭐 등등등 내용이 있지만 그건 언젠가는 이제 동일선상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시간 베이스로 싸웠다면 그게 법제화가 돼서 이제 못하게 된다면 그렇죠. 주 40시간 아니면 길게 해서 52시간 내에서 승부를 보는 이제 공정 거래가 정말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해 볼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인간적이 돼요. 이제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집중 근무 해가지고 이제 없는 거죠. 점심시간 이제 1시 전에 이제 12시 전에 못 나가게 이제 시간 딱 재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딱에서 딱 안 들어오면 이제 페널티 주고. 네. 이제 미국식으로 정말 이렇게 변하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사실은 요즘의 세대나 이제 직장인들이 뭘 더 선호하냐는 문제인데, 네. 강제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좋다고 할 거예요, 아마.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빨리 하고 빨리 가면 사실은 좋겠다라고 할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 제도의 문제 이면에 있는 신뢰의 문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중간관리자나 CEO들은 이제 밑에 분들을 이제 속된 말로 어떻게 보냐면, 그 돈 너한테 월급 200 주기 아까워. 그런 만큼 네가 일을 해? 네가 회사에 200만큼, 뭐 2천만 원만큼의 돈을 벌어줬어? 이런 거고. 반대로, 신입사원이나 여러 이제 분들은 이제, 아니, 돈 쥐꼬리만큼 주고, 또 이거보다 일을 더 시키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뢰의 문제가 답보가 된다면 사실 이거는 뭐 100시간 근무를 하라고 해도 이건 아니겠지만 네. 아마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걸 사실 바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성과를 이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해당 그렇죠. 시간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분들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도 약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신입이나 이렇게 들어와서 업무를 이제 숙련공이 될 때까지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제한된 시간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정해진다고 보면 시간보다는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일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주세요. 90년대생 읽어보니까 우리 얘기도 좀 해줘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중간중간 한마디 드리면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없지만 슬램덩크 보셨어요? 네, 슬램덩크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 X세대 네. 거라 근데 저희 다 네. 좋아하고 많이 네, 보셨죠? 좋아합니다. 구시대들 네, 좋아하죠. 좋아요. 되게 네. 명작인데 네. 슬램덩크의 강백호 주인공이잖아요. 네. 강백호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농구에서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못해서 다 점점 나아지잖아요. 네네.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되게 재능이 뛰어나 못하는 게 뭐냐면 능남전에 나오지만 수비를 못해요. 나오죠. 네. 수비를 왜 못하냐고 하면 수비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아무리 점프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을 단시간에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인정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대신에 그거를 위에 분들이 도와준다는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그냥 예전에 보면 이런 거였어요. 너 엑셀 못하잖아. 뭐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부족해?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열심히 해봐.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솔루션 없이 사실은 존버해라. 시간이 답이다. 노력해라 정도만 줬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은 미국의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관리하는 이제 미국의 군대 관점을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걸 이들은 이제 100단계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줄 수 있고 네.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이들의 강점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 이제 뭐 지금 뭐 중국 말 많은 이제 화웨이의 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기업은
이들한테 좋아하는 일을 시켜준대요. 살려준대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일은 네가 집에 알아서 하고 네가 유튜브 하고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네네. 네가 알아서 하고 여기서는 네가 못한 일을 채워나가는 게 회사야라고 그냥 퉁쳐버렸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노력이 있다면 사실은 일이 개선돼 나갈 수 있겠죠. 워라밸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 말씀 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과거에는 프로세스 기반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프로세스들을 줄이고 이 사람이 얻어내야 될 핵심 성과가 뭔지를 측정하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어떤 업무 역량을 봐줘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보고서를 프로세스에 맞게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는지가 기준이 돼서 안 되며 동시에 또 이제 그 이런 세대 간의 노하우가 이런 갈등 때문에 교류되고 시너지가 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좀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가장 좋은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는데 네. 사실은 주 52시간 근로제 혹은 워라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면의 핵심은 뭐냐면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책에 썼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제 윗사람들 보고하기 위해 버전 100까지 만들고 최초까지 보고가 들어가고 윗사람들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했던 것들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는 네. 필요 없는 일 때문에 우리는 근무를 더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네. 그걸 강요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유명 교수님들이 한 말을 제가 전달 드리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사실은 딴 데서 뺨 맞고 여기서 지금 눈을 흘기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말 이제 생산성을 맞추고 이런 과정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한 가지 또 이제 책에 없는 예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 의류 쇼핑몰 현재 조조타운이라는 곳은 주 30시간 근로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점심 안 먹고 이제 샌드위치 말씀 주신 것처럼 먹고 일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하나 말씀드리면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요 6시간 못 앉아 있어요. 8시간 주 8시간 적은 것 같잖아요. 진짜 집중해서 일하면 8시간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8시간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근무 시간이. 그러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 3일, 주 4일 근무제로 간다고 봐요. 언젠가는. 그 가치를 떠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좀 더 이제 생산성이 한국은 안 좋다면서요.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떻게 보면 90년대생이면서 스타트업 대표로서 굉장히 두 가지 의견 다 공감해요. 저도 저녁이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또 의외로 같이 일한 팀원들의 눈치가 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바라보는 또 팀원의 그런 문제들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과 상호 존중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결국은 워라밸 또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냥 제일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하고 혹은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재밌게 하고 또 여가도 즐겁게 보내는 삶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다소 저의 약간 이런 험상궂은 느낌과 다르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는 90년생이 온 날을 사실 읽으면서 진짜 공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단순하거나 두 번째 정직하거나 재밌거나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거나 이걸 정말 재밌게 들었고 또 그 뒤로 이제 이런 90년대생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 어떤 기업 문화 그리고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워라밸 문제까지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이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너무 아쉽지만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이번 네. 책문화 생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작가님에게 책이란 어떤 것인가요? 네. 공식 질문이네요. 네, 공식 질문입니다. 네. 저에게 있어 책이란? 네.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이라고 봅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영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저는 그냥 책을 읽을 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쇼핑 거의 안 좋아하는데 책 쓰는 데만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집에 책 많이 쌓아놓고 아직까지 못 읽은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도 재밌고 빨리 읽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제 즐거운 활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그 멋진 심도 깊은 또 매력적인 대화를 함께 나눠주신 우리 그
작가님, 90년생이 온다의 작가님 이몽택 작가님에게 시청자분들도 큰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90년대 생으로서 이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되면서 사실 제 궁금한 것들을 많이 좀 해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몽택 작가님의 좋은 작품과 글을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